피해자는 여전히 그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난 무슨 형사사건을 하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했었고, 그들은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 열에 하나, 뭐 100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억울한 사람은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변호사님들은 살인범들을 변호하시는지. 저는 되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윤리적인 강박이 좀 강한 아이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막 윤리적이지 못해서 총범들을 변호하고 그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보통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사람은 저런 말을 스스로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박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리적 강박이 있다라는 또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애초에 이 직업을 택할 때도 이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난 무슨 형사사건을 하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했었고, 또 친한 지인한테도 그 질문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형사사건을 많이 하는 법인을 다니면서 살인사건도 수행해보고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180도 저는 바뀌었거든요.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들은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 또는 그들의 어떤 선택이나 윤리적인 고민이 나와 충돌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변호할 수 없을 거다라는 좀 막연한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사건을 진행해 보니까 그들을 변호하는 것이 필요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변호사님 강력 사건 많이 하셨잖아요. 뭐 저도 그런 흉악 범죄 사건들을 많이 수행을 했고, 심리적 갈등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저는 일맥상통하지만 그 사람이 유죄인지가 확정이 되기 전에 우리는 변호를 하는 거고, 대부분의 사건은 이미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지만 열에 하나, 뭐 100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억울한 사람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부당하게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고, 형사사법 체계가 돌아가는 거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수사기관은 그 사람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거고, 변호인들은 억울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대신해서 주장을 해주는 거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건데, 그냥 나는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직업이 변호사니까. 돈만 주면 다 한다는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변호사님. 그런 건 아니고, 그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물론 이제 처벌받아야 되죠. 근데 그 처벌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변호사의 역할은 죄 지은 사람을 처벌받지 않게 하는 게 변호의 목적이 아니고, 죄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지은 만큼만 처벌받게 하는 게 사실은 변호의 근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설령 사람을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뭔가 사유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참작을 해주세요.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뭔가 하나는 내가 잘못한 게 맞아요. 근데 아닌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중간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 사람의 어떤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그게 변호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대형 로펌에 맡기게 되면은 형량이 좀 더 준다거나 그런 것들도 있나요? 대형 로펌이라고 해서 형량이 준다? 이거는 너무 도식화한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형사사건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형사사건을 가장 좋게 변호하는 방법이 변호사 한 명이 변호를 하는 게 중요한 사건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 변호사의 단합된 힘과 혹은 인적 네트워크와 이런 것들이 동원이 돼야만 어느 정도 좋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건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저희도 뭐 대형 로펌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점을 기대받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오는 장점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면서 좋았던 건 확실히 이미 시스템으로 구축된 게 있다 보니까, 또는 축적된 자료가 있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는 속도나 대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는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 처벌 수위를 무조건 줄여줄 수 있다거나, 또는 나를 무죄로 만들어줄 수 있다거나, 이거랑 동의어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장단이 있으니까 잘 고민해야 된다. 사실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대형 로펌을 간다고 해서 내가 모든 대형 로펌의 서비스를 받는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건 사실은 아니라고 보셔야 하고, 백화점에 가서도 생수 한 병을 사면은 그냥 내가 산 거는 생수 한 병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사실은. 아동 성폭행범과 연쇄 살인범,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누구를 변호하시겠어요? 차라리 저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변호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살인범 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 왜 이유가 뭔가요? 왜냐하면은 변호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고민이 적을 것 같아요. 마음이 무거운 건 동일하죠. 그래도 변호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살인은 결국에는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은 그냥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양형 사유 위주로 아무래도 변호를 하게 될 것 같고, 물론 뭐 무죄 변론을 범죄자가 요청을 한다고 뭐 했을 때도 비교적 증거 싸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매달릴 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형량도 어찌됐든 사형보다는 좀 낮게 형성이 되고 있고, 피해자는 여전히 그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피해자를 예를 들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직접 맞닥뜨려야 하고, 그런 부분이 사실 정말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저희도 신경을 써야 될 게 많거든요. 저도 뭐 거의 완벽하게 같은 이유에서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했던 뭐 성범죄보다는 살인범을 택할 것 같아요. 아동 청소년으로 했던 제가 사건 중에서는 무죄를 다퉜던 사건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건들은 무죄를 다투게 됐을 때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신문을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좀 힘들죠, 그게. 맞아요. 사실은 저희도 약간 이게 유무죄가 정말 확신을 못 하겠는 상황에서는 맞아요. 우리는 네. 또 피고인을 위해서는 열심히 신문을 해줘야 되는데, 피해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힘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판사님이 제지하시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긴 많았죠. 하고, 그죠? 네. 그 제지를 저 너무 많이 받아서 어떻게 하셨길래 적당히 잘 하셔야죠. 사건 관계를 좀 자세하게 좀 묻다 보니까 그렇죠. 판사님의 제지를 좀 이렇게 받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것이 나의 피고인의 변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는 게 또 저희 일이라서. 그렇지만 심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네, 저는 두 분이 살인 사건을 선택하셔가지고 나는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를 선택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네네. 근데 이유를 도저히 못 찾겠어서 저도 살인 사건을 변호하는 걸로 선택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만장일치가 될 줄은 몰랐네요. 이렇게. 그러게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그 선택을 한쪽을 고르면 그 선택하지 않은 쪽에 대한 생각이 또 드는 게 들죠. 네. 맞아요. 그 살인으로 가족을 잃은 그런 유족들의 심정을 또 고려해보면 그게 더 힘들 것 같기도 하고. 힘들죠. 그것도 힘들었어요. 실제로 이제 합의를 위해서 유가족들하고 연락을 하게 되면은 첫 마디 떼는 것부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렇죠. 우리는 그냥 변호사일 뿐인데 그렇죠. 이상하게 피고인의 그 아, 스탠스를 아. 대신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죄인이 된 그런 네, 기분. 유가족 분들한테 전화를 드리는 것도 힘들고, 성범죄 피해자 뭐 당사자 혹은 그 가족분들하고 통화를 할 때도 저희가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만약에 변호사님이 변호를 열심히 한 그런 흉악범들이 네. 나와서 또 사고를 쳤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여러 번 반복하셔서 오신 분들이 한 몇 분 생각나는 분들이 계세요. 네, 몇 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약간은 치료? 진짜 치료의 영역에 있으시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변호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 형사 체계의 목적은 그분들을 처벌하는 것도 있지만, 뭐 그들을 계도를 하든 계몽을 하든 아까 말한 치료를 해주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해 보는 것이고, 거기에 뭐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 잘못한 사람들 입에서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려면은 사실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가 이래서 잘못한 거다 이야기를 해주면은 대부분 수긍을 하고, 사실은 그럴 때 좀 보람을 느끼기도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녀 재판이라고 하죠. 여론의 재판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 옳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넘어서서 시스템이 실제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가하고자 한다면 아주 명확하고 명징하게 밝혀내고, 그리고 그 시스템 내에서 변호사가 아닌 지점들을 찾아내서 싸우는 것은 당연히 이 현대사회가 갖춰야 될 최소한의 방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흉악하기 때문에 변호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도식화하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지 않더라도 뭐 다른 변호사가 해야 되는 일이고, 넓게 보면 수사기관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이죠. 네, 그래서 우리 사법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되는 역할이고, 저는 이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죠.